안녕하세요. 저는 14년 전에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은 송현숙이라고 합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평생 작은 슈퍼 하나만 운영해온 제가 얼마 전 마침내 아들의 복수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할머니가 무슨 복수를 하냐고요? 그냥 라면이나 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십수년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모두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올해 73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건 진열하고 동네 아주머니들 수다 들어주고 배달 주문 받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 어느 날 저녁, 배달 주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503호 라면 2개, 우유 1개. 주문자 최유진.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유진. 설마 그 여자. 15년 전 제 아들을 죽게 만들고 생후 6개월 된 손자까지 버린 채 1억이 넘는 돈을 들고 도망친 바로 그 며느리. 그날 제가 직접 1503호 문 앞에 섰을 때 들린 목소리. 여보, 편의점에서 배달 온대. 15년이 지났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명품 홈웨어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봤습니다. 아, 배달이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마스크 쓴 저를 힐끗 보고는 물건만 받아서 문을 닫았어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15년 동안 삭혔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죽게 만든 년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도 똑같이 무너뜨려 주마. 내 아들이 겪은 그 고통, 그 절망 2년도 똑같이 느껴봐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을 죽인 며느리에게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한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의 그날부터 3개월 전 복수를 완성한 그날까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1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50 중반을 훌쩍 넘어가던 나이였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밤 10시가 되어야 셔터 내리는 생활. 비록 힘들었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제 아들 준호는 그때 32이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그리고 며느리 최유진. 이미 배가 불러 나타나서는 아이를 가져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며. 처음 인사하자마자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더군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도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거의 볼 일이 없었어요. 아들 부부는 따로 살았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슈퍼일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며느리는 바쁘다며 잘 안 왔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신경 안 썼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10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 다 되어 가던 5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사고가 났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급하다기보다는 당황스럽다는 느낌? 그때는 그냥 놀라서 그러겠지 했죠. 뭐라고? 어디 병원이야? 성모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현장 낙상 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지금은 의식은 있지만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50%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반신 마비, 우리 아들이? 하지만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활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요.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랑 재활 치료비 합쳐서 최소 8천에서 1억 정도 예상됩니다. 다행히 배상 사고라서 배상금이랑 보험이랑 처리되면 많이 나올 겁니다. 보험금과 배상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니요. 저 화장실 좀. 그렇게 말하고는 후다닥 사라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한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의사 선생님이 하반신 마비 가능성 50%라고 말한 바로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고 난 다음 날부터였어요. 저는 당연히 병원에 붙어 있었죠.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아. 수술 잘 받으면 나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아들 손을 꼭 잡고 계속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병원의 얼굴을 안 비추더라고요. 어머니, 저 회사 일 때문에 좀 다녀올게요. 회사. 지금 남편이 이런데 무슨 회사야? 휴가 처리하고 정리할 게 있어서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나간 며느리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이제 와? 어디 갔었어? 회사 일 처리하느라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랑 다르게 화장이 진했어요. 향수 냄새도 나고 회사 일 처리하는데 왜 화장을 새로 했지? 그때는 그냥 병원이 우울해서 기분 전환하려고 그랬나 보다 했죠. 바보같이.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 좀 다녀올게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며느리. 돌아올 때마다 화장은 더 진해지고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물어봤어요. 유진아,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그래도 남편이 이런데 좀 쉬면 안 돼.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확 굳더니 어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준호 오빠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돈이라도 벌어야 하잖아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아들이 일을 못하니 며느리라도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나갈 때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화장기 없이 수수한 차림이었다가 나가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꾸미고 오고. 그리고 핸드폰. 예전엔 병실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 쓰던 애가 요즘엔 문자만 와도 화들짝 놀라며 숨기더라고요. 누구야? 아, 회사 동료예요. 그러면서 후다닥 화장실로 가서 통화하고. 한 번은 제가 며느리 핸드폰 화면을 힐끗 봤어요. 오빠, 오빠. 며느리는 외동딸이에요. 오빠가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럴 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며느리가 병실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커피를 뽑아오는데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응,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좀 아직 병원에 있어야 돼. 목소리 톤이 아들한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애교 섞인 그 목소리.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요. 제 안부 물어봐서. 거짓말이었어요. 그 표정, 그 당황한 눈빛.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내가 나쁜 건가? 하지만 어미로서의 본능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무슨,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수술받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다니.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면 나올 겁니다. 보험금이랑 회사 측 합의금 합쳐서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1억. 그 돈이면 수술비도 내고 재활치료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들었어? 너 나을 수 있대. 수술 잘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대. 정말요? 엄마 정말이에요? 아들 얼굴에도 희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이상했어요.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유진아, 들었지? 좋은 소식이야. 아, 네, 다행이네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소식 친정에도 알려야죠.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나간 후 뭔가 찝찝했어요. 기쁜 소식을 듣고 나가는 사람 치고는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는 병원에 안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쉴게요. 내일 봐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어미로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 있나?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며느리 집에 가봤어요. 아들 부부가 살던 작은 빌라.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어머니야, 괜찮아?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리실에 부탁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집 안을 봤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집에 손주 아이의 지친 울음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옷장은 열려 있고 며느리 옷은 하나도 없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 액세서리들도 전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준호 오빠가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다는 말 들었을 때부터 전 무서웠어요. 평생 병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 순 없어요. 전 아직 철고 제 인생이 남아있어요. 보험금이랑 합의금은 제가 받아갔어요.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편지를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산재보험금, 합의금? 그게 벌써 나왔단 말인가? 황급히 아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게 통장을 맡겼었거든요. 엄마, 병원비 필요하면 여기서 쓰세요라고. 그런데 잔액 253원. 이게 무슨... 보험금 9천만 원, 회사 합의금 2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전부 빠져나간 거예요. 며느리 계좌로. 그것도 좋은 소식 들은 바로 그날 밤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 수술비, 재활 치료비, 앞으로 살아갈 돈, 전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집 안을 더 살펴보니까 제가 아들한테 쥐어줬던 비상금 3천만 원도 없어졌어요. 아들 명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빚까지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쁜 년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치료비를 들고 도망을 가다니. 그것도 생후 6개월 된 아기까지 두고. 네, 맞아요. 며느리는 자기 자식도 버렸어요. 작은 방에 가보니까 아기 침대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애는 어머니가 키우세요. 전 엄마 자격 없어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 준호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옆에 있던 건 동네 슈퍼 옆가게 아주머니였어요. 내가 왜 여기... 아드님한테 연락 받고 와서 쓰러지신 거 제가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간 것, 돈을 전부 가져간 것, 손자를 버린 것. 준호는요, 우리 아들은... 걱정 마세요. 제가 연락해서 아드님 병실에 간호사분 계세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앞이 캄캄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뇌졸중 초기 증세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해요. 건강 관리. 무슨 여유로 건강을 챙겨요. 아들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손자는 겨우 6개월인데 분유가, 기저귀 값은 어떻게 하고,
선생님, 우리 아들 수술은 언제? 그게 어머님 수술비가 준비되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며느리가 다 가져갔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일단 재활치료라도 받으시는 게 좋을 텐데 그것도 비용이 막막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퇴원하고 아들 병실에 갔을 때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간호사한테 들었대요. 며느리가 도망갔다는 것. 엄마,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아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꼭 일어서는 거야. 무슨 돈으로요? 수술비도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하지만 현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제 슈퍼 수입으론 턱도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인데 무슨 수로 수술비를 마련해요. 은행 대출도 추가로 더 받아보려 했지만 담보가 없었어요. 슈퍼는 월세였고 제 명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아들은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재활치료만 받으며 집으로 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아들을 보는 게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아들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엄마, 나 왜 살아야 돼? 그냥 죽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다리도 안 움직이고 돈도 못 벌고. 애는 엄마한테 떠맡기고. 아들은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슈퍼 열고, 밤 11시에 문 닫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손자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아들 약 챙겨주고, 밥 먹이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어요. 그러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준호야!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었어요. 거기에 합병증까지 와서. 어머님 환자분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3일 후 아들은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효도 못해서.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엄마. 그게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33. 아직 젊은 나이에 우리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며느리 친정에서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저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와주신 게 전부였죠. 빈소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유진, 이 원수 같은 년아! 넌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네가 치료비 들고 도망만 안 갔어도 우리 아들은 살았을 거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복수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그쵸. 손자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쓰러질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슈퍼 문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민준이는 참 착한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할머니, 저 혼자 숙제 다 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 힘들까봐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민준아, 너 엄마 보고 싶지? 한 번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다니. 그러다 5년 전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렸어요. 낡은 골목길이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처음엔 걱정이었죠. 우리 슈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슈퍼 하시던 분들은 새 아파트 1층 상가에 우선 입주권을 드립니다. 정말요? 네. 다만 권리금이 좀 들어요. 월세는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드릴게요. 권리금 5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그리고 3년 전 새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스무넷시 편의점 민준마트. 손자 이름을 따서 간판을 달았어요. 깨끗한 아파트 1층 상가. 예전 골목 슈퍼랑은 비교도 안 됐죠. 손님도 많아지고 배달 주문도 들어오고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게 완전 멋지다. 그래, 우리 민준이 덕분이야. 손주인 민준이도 중학교에 진학했고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어요. 복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복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손자 잘 키우고 편의점 잘 운영하면서 사는 게 복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개월 전 그날 운명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을 거예요. 편의점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어요. 1503호 라면 2개, 우유 1개, 계란 1판. 주문자 최유진.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최유진, 흔한 이름이네. 그런데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날따라 아르바이트생이 안 나왔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배달을 가야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1503호. 1503호. 찾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동명이인이야. 그냥 우연이야. 1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1503호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편의점에서 배달 온대. 빨리 문 좀 열어줘. 그 목소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0년이 지났어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제 아들을 죽게 만든 그 목소리. 손이 떨렸어요. 진정해. 진정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모자를 더 눌렀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나갑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홈웨어를 입고 얼굴엔 화장을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여자였어요. 아, 배달이요? 고마워요. 그 여자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스크 쓴 배달 온 편의점 할머니. 그냥 그렇게만 봤겠죠. 물건을 건네주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쉰 목소리를 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카드 결제됐죠? 네, 됐습니다. 다음에 또 시켜 먹을게요. 집 앞이니까 편하네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최유진. 진짜 그 여자야. 10년 만에 다시 봤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분노, 충격, 아니면 복수의 기회가 왔다는 흥분. 편의점에 돌아와서 CCTV를 확인했어요. 아까 배달 주문할 때 찍힌 전화번호. 그리고 입주자 정보. 1503호. 김민수, 최유진. 재혼 틀림없어요. 그 여자는 재혼을 했어요. 우리 아들 죽게 만들고 자기 자식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한 거예요. 그것도 이 아파트에. 왜 하필 여기로 온 거야?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저한테 준 기회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민준이가 알게 되면 어쩌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10수년이 지났고 당시에 며느리가 가져간 돈은 아들 명의 통장에 써.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뿐이었으니까요. 부부 사이의 돈 이동은 횡령이 아니에요. 그냥 민사상 문제죠. 그것도 시효가 다 지났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하지?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문득 떠올랐어요. 저 여자 분명히 또 뭔가 하고 있을 거야.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잖아요? 10년 전에 남편 배신하고 남편의 생명 줄이던 돈을 들고 도망간 여자가 지금은 착하게 살고 있을 리 없어요. 관찰하자. 저 여자를 똑똑히 지켜보자.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때 무너뜨려 주는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최유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냐하면 최유진이 매일같이 제 편의점에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며느리. 저는 마스크를 쓴 채 최대한 담담하게 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네. 어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10년 전 그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명품 운동복에, 명품 가방에 손톱은 젤 네일을 했고,
사장님, 혹시 유기농 우유 있어요? 네, 저쪽에 있습니다. 아,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건강에 민감해서요. 남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아들도 내 남편이었는데 넌 그 남편을 버렸잖아. 하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며칠 동안 관찰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째, 며느리의 새 남편은 꽤 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며느리도 매일 명품만 걸치고. 둘째, 며느리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낮에도 편의점에 오고 오후에도 오고 전업주부처럼 보였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응, 나 집 앞 슈퍼에 저녁 뭐 먹을까 해서. 남편한테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표정이 확 바뀌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오빠,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 10년 전에도 들었던 그 단어. 며느리는 외동딸이에요. 오빠가 없어요. 또 시작이네. 저 여자가 그날 이후로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미행할 수는 없었죠. 편의점을 비울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있는 지수한테 부탁했어요. 지수야,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뭔데요, 사장님? 지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아이예요. 착하고 영리한 애죠. 1503호 사는 여자 있잖아. 최유진이라고. 아, 맨날 오시는 그 예쁜 언니요? 응. 그 사람 좀 관찰해 줄 수 있어? 네? 관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순 없었어요. 사실은 저 사람이 우리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 같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헐, 진짜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람 겉모습만 봐선 모르는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며칠만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지 봐줘. 저는 지수에게 부탁하며 현금 300만 원을 내밀었어요. 알겠어요. 탐정놀이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수가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지수가 저한테 보고했어요. 사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그 언니요? 남편이랑 같이 나갈 때는 착한 아내처럼 행동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남자 만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다른 남자. 호텔에도 들어가고, 카페에서 스킨십도 하고. 지수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 남자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이 정도면 확실히 바람 피우는 거죠? 그런 것 같네.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구나 싶었죠. 지수야,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그 남자가 누군지. 내가 보상은 확실히 해줄게. 네, 맡겨만 주세요. 지수는 정말 똑똑한 애였어요. 사진을 찍고 동선을 파악하고 심지어 그 남자 차 번호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2주 후, 사장님 대박이에요. 그 남자요? 응, 최유진 그 언니 남편의 회사 직원이에요.
뭐, 남편 보러 회사 왔다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회사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며느리의 새 남편. 김민수 씨가 IT 회사 사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회사 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더 있어요. 뭐, 그 최유진이랑 바람 피는 남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최유진 그 언니도 거기 연루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는데. 제가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 몰래 녹음했거든요. 여기 들어보세요. 지수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유진아, 이번 달에도 회사 개발비 5억 원 빼돌려놨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새 통장 만들어놨지? 응, 4명의 다른 은행 통장 또 만들어 놨지. 나중에 우리 둘이 쓸 거니까. 민수 그 바보는 아직도 모르는 거 확실하지? 당연하지. 그 인간은 일밖에 모르는 바보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심하라고요. 하하. 녹음을 듣는데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여자 정말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살려고? 10년 전에도 남편 배신하고 지금도 또 남편 배신하고 게다가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어.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은 안 돼. 왜요?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한 증거. 사실,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 꽃뱀 같은 여자가 바람난 남자한테 다 덮어씌우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 같았어요. 어설프게 복수하려다간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원했던 복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 여자가 행복하다고 믿는 모든 걸 다 무너뜨려 주고 싶어. 그래서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어요. 지수와 함께 1달 넘게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죠. 며느리가 재혼할 때 자기 과거를 완전히 숨겼다는 것. 혼인신고를 안 했던 걸 이용해 초혼인 척하고 아이가 없는 척했다는 것. 남편한테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다는 것. 회사 돈을 이미 33억 원이나 빼돌렸다는 것. 그 남자와 내년에 도망갈 계획이라는 것. 모든 게 똑같았어요. 10년 전처럼 또 다시 남편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내가 도망가기 전에 내가 널 완전히 무너뜨려 주는 거야. 그리고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새 남편인 김민수 씨. 그분께 모든 진실을 알려줄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바람 피운다는 것만이 아니라 며느리의 과거, 며느리가 10년 전에 한 짓, 며느리의 정체, 모든 걸 다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복수의 날은 제가 정했어요. 며느리가 또 도망가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남편 김민수 씨가 편의점에 오셨어요. 사장님, 담배 한 보루 주세요. 네. 잠깐만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해. 저기, 손님, 네, 혹시 잠깐 시간 되시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민수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씀이요? 네.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선 곤란하고 잠시 안쪽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부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말에 김민수 씨 표정이 굳었어요.
제 아내가 무슨 여기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서요. 김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무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사장님, 근데 무슨 얘기를? 김민수 씨, 제 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최유진이 1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제 아들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치료비 1억과 집안에 남겨진 돈들을 들고 어떻게 도망쳤는지,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리고 결국 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김민수 씨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게 사실인가요? 저보고 갑자기 그 말을 다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 둔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전 경찰 신고 기록, 아들 사망 진단서, 며느리가 남긴 편지 사진.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수가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까지 다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지금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김민수 씨와 재혼할 때 모든 과거를 숨긴 것. 이런 미친! 김민수 씨가 책상을 탁 쳤어요. 그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는 한참 뒤 부들부들 떨던 주먹을 펴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 질러서.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히 속고 있었네요. 김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유진이가 너무 순수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분명 초혼이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김민수 씨. 다 거짓말이었네요. 전부 다. 김민수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의 손자 민준이라고 하셨죠? 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15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김민수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내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눈에서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어요. 그날, 김민수 씨는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한테 이혼 통보가 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며느리가 편의점으로 뛰어왔어요. 사장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는데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최유진, 네? 날 알아보겠니? 며느리가 제 얼굴을 한참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어머님? 그래, 날 기억하는구나. 이게 무슨, 어떻게, 14년 전에 네가 버린 시어머니야. 그리고 넌 내 아들을 죽였어. 저는, 그게, 며느리가 뒷걸음질 쳤어요. 어떻게 여기, 왜? 왜냐고? 내가 우연히 여기로 이사 왔으니까. 하늘이 날 도운 게지. 아니에요. 저는 준호 오빠가 죽은 줄 몰랐어요. 거짓말 마.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넌 우리 아들 치료비 들고 도망갔고 그 때문에 우리 아들은 죽었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우리 남편 민수 씨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다 말했어. 네가 14년 전에 한 짓도, 지금 하고 있는 짓도, 네가 회사 돈 빼돌린 것도, 다른 남자랑 바람핀 것도, 전부 다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어요. 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은 무슨! 14년 전에 내가 너한테 빌 때는 어땠어? 유진아, 제발 아들 좀 살려줘. 그 돈 없으면 우리 아들 죽어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도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즉시 이혼 소송을 냈고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해줬어요. 결혼 사기로 민사 소송도 걸었죠. 회사에서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며느리를 저는 편의점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초췌한 얼굴로 수갑차고 끌려가는 며느리. 14년 전 우리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모습처럼 며느리도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김민수 씨가 편의점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김민수 씨가 봉투를 내밀더군요. 이게 뭔가요? 위자료로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돈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님, 제 아내가, 아니, 제 전 처가 14년 전에 가져간 돈. 1억 1천만 원이죠. 그 돈 제가 대신 갚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 여자한테 속아서 어머님께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김민수 씨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네, 그 아이가 앞으로 학교 다니고 대학 가는데 필요한 돈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그 아이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그날, 저는 너무나도 펑펑 울었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 씨는 정말로 민준이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편의점에 들러서 민준이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할머니, 저 아저씨 완전 좋은 분 같아. 그러게, 좋은 분이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3개월 후, 법원에서 최유진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5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어요. 최유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형량은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았지만 그 여자가 노리던 탐욕에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복수가 완성된 거죠. 법정을 나오면서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표독스런 눈으로 원망을 가득 담아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쵸. 담담했죠. 이제 끝이야. 우리 아들, 이제 편히 쉬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들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해냈어. 그 여자,
똑같은 대가 치르게 했어.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 엄마도 이제 편히 살게. 그렇게 15년간의 한이 풀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평범하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잘 자라주고 있고 성적도 좋아요. 할머니, 나 이번 시험 전교 5등 했어. 우와,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해, 민수 아저씨한테 자랑해야지. 민준이는 자기 엄마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냥 할머니랑 사는 게 좋다고 그걸로 충분해요. 가끔 생각해요. 복수가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응, 의미 있었어. 최유진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14년 전 우리 아들이 겪었던 그 절망을 이제는 그 여자가 느끼고 있겠죠. 그리고 김민수 씨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고, 민준이도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됐고, 여러분, 사람은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요. 최유진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 라디오는 더욱더 놀라운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사연으로 인생 극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